네, 여러분 또 이제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하고 4교시 두 시간에 걸쳐서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 걸맞게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 앞서 클래스를 강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약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스태틱 정적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리고 요 다중 상속, 상속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것들을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 수업은 어제가 아니고 이제 2교시 수업에서 직접 제가 키인을 하면서 했더니 속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요 스태틱 메소드하고 상속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직접 실습해 보려고 만들어뒀던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켤 텐데요.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켤 때 원래는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는 디렉터리로 이동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이 뒤에 실제 작업하는 것을 디렉터리를 적어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그 디렉터리가 저는 여기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뜨면서 해당되는 디렉터리를 이렇게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던 부분이 파일들이 이건데 잠깐 앞부분도 잠깐만 보면서 넘어갈까요? 어제 그 파이썬 내장 함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요 dir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요 함수를 사용한다겠죠. 그래서 built-ins라고 하는 요걸 하면은 내장 함수가 쫙 나온다겠습니다. 이런 내장 함수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help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간단히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임포트한 라이브러리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바로 이 dir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하면 좀 괜찮다라고 했죠. 이 위에 것들은 쫙 하면 좋은데 많이 사용하는 딕셔너리 함수니 세트 함수니 리스트 함수니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실습을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못할 것 같고요. 클래스 어제 이제 클래스 만들고 인스턴스를 어떻게 할당하고 하는 것들을 쭉 해봤습니다. 쭉 해봤는데 스태틱 메소드는 어제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메소드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을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거죠. 클래스 자체는 설계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스태틱 메소드 선언을 해놓으면은 요 설계도 자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설계도 자체. 자, 예제를 지금 하나를 해놨는데요. 클래스에다가 캘큘레이터 전자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계산기에다가 스태틱 메소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라고 선언하는 방법은 앞부분에 이메일 보낼 때 그 앳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스태틱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 앞서 시간에서 이제
클래스를 선언할 때 보면 클래스 이름하고 define하고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self a, b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앞서 시간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은 diff에 add하고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이 a 플러스 b 값을 리턴해주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요거를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1이라고 바뀌었죠. 첫 번째 이게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캘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거를 이제 add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은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규멘트를 잘못했다라고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셀프가 이 스태틱 메서드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스태틱 메서드는 셀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막고 이걸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 세 번째 실행됐죠.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메소드라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셀프 자체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calculate 클래스 자체에서 add를 바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값을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연산을 한 결과값을 내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상속입니다. 클래스의 이제 상속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chuman2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었네요. 이거를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 안에 이제 변수는 속성은 name하고 age, 나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를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김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요 human2를 가져오고 여기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속성 값을 집어넣어줬죠. 그래서 김에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했고 김이라고 하는 것에 creat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요 creating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안에서는 hi 저는 self name입니다라고 했잖아요. self name을 아까 김이라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hi 저는 김입니다라고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상속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앞에 처음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클래스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면서 가로 안에 슈퍼 패런트의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chuman2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요 패스는 일단은 뭐 이 안에 아무것도 코딩 작업을 안 하고 일단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약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은 자 보면은 미니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속성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처음 스튜던트 안에는 아무런 속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속성이 그럼 뭐냐면은 chuman2라고 하는 클래스의 속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chuman2라고 하는 속성은 name하고 age 이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min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min의 메소드인 creating을 호출을 하면은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이런 게 없지만은 상속을 받았던 이 슈퍼 클래스에서는 이게 있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상속한 곳에서 이제 메소드를 이거는 하나를 더 새로운 그 차일드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고요. 예, 요걸부터 해볼까요? 이게 지금 10이고 11이고 자, 이게 10인데 여기 이제 11을 실행했고 이제 이건 엔터하면 지금 이제 10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제Chuman2를 스튜던트2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Chuman2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Chuman2에는 init 함수가 이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쭉 보면은 Chuman2에 init 함수가 이미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근데 스튜던트2라고 하면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init 함수를 새로 여기에서 재정의를 했어요. 재정의를 했으면 어떻게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는 스튜던트2라고 하는 요 클래스에도 있고 Chuman2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자 여기서 보면은 스튜던트2를 만들었잖아요. 스튜던트2 클래스를 호출해 가지고 S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이때 가로 안에 3개를 줬죠. 3개를. 그랬을 때는 자 볼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오버라이트 된다는 거예요. 오버라이트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요겁니다. 메서드의 오버라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지고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init 함수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나 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보면은 ss. 네임이 뭔지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ss.name. 자, student2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greeting이라고 하는 인사하는 함수는 없죠. 하지만 Chuman2라고 하는 슈퍼 그러니까 부모 패런트 클래스에서는 인사하는 게 들어있었죠. 그러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없는 함수인 경우에는 메서드인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의 것을 호출해주고 자식 클래스에 똑같은 메서드가 있으면은 부모 클래스 것은 무시하고 자식 클래스 것을 호출해줍니다. 자, 이걸 해보면은 엔터 해보면은 자 봐요. ss.name이 방금 전에 나 학생이라고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프린트 됐죠. 그리고 ss 본인의 메소드는 본인의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 자, 상속인데 뭐 상속도 뭐 첫 번째 상속,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상속 이렇게 상속도 계속해서 상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자주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길어지고 할 때 이게 좀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제3자가 해당되는 코드를 분석해 가지고 뭔가 할 때 상당히 고생하는 것 중에 이 클래스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중 상속도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클래스 유니버시티를 만들었고 클래스 컬리지 2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스튜던트 3하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컬리지 2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중상속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다중상속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분석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막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사실 그래서 다중상속은 가급적이면은 잘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안 쓰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써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다중상속으로 하면서 이제 그 메소드가 막 여기저기에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 보면은 다중상속을 해놓은 그 인스턴스에서 그 메소드들을 막 호출할 때 이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결과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중상속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 쓰겠지만은요. 그리고 상속도 아까 뭐 1단계, 2단계 부모 자식 정도는 뭐 많이 쓰고 3단계까지도 많이 쓰는데 뭐 4단계, 5단계 이렇게 쫙 상속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했습니다. 자, 지난 2교시 수업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좀 했고요. 자, 이제 3교시에서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미 몇 달 전에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럼 시스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시스템 한 대가 있다. 그럼 이 한 대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한 대를 컴퓨터 이 한 대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게 시스템 보안 혹은 컴퓨터 보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네트워크 보안은 이런 컴퓨터와 컴퓨터들이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그 네트워크와 그 시스템을 보호할 거냐, 그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를 보호할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그럼 이런 보안의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의 그러면 어떤 위협으로부터서 보호를 해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전송이 차단되는 위험, 그 다음에 전송되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로채 가는 위협, 그 다음에 전송되어지는 그 데이터를 변조시키는 위협,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자체를 아예 위조해 가지고 보내지는 위협, 이러한 위협들로부터서 안전하게 컴퓨터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네트워크 보안의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네트워크 보안의 요구사항은 보통 정보 보안의 3요소하고 똑같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안의 전송 차단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송신과 수신으로 보내는데 중간에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이거고 가로척이라는 것은 송신과 수신에 지금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꺼내서 듣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도청과 감청이 있습니다. 도감청이라고 보통 그러죠.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법적으로 허용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죠. 도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거고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가로책입니다. 변조는 메시지가 지금 송신에서 수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서 이 메시지를 가로챈 다음에 요거를 메시지 자체를 바꾼 다음에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변조입니다. 그 다음에 위조는 송신 쪽에서 보낸 메시지 자체가 아예 없는데 공격자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신자에게 보내는 거죠. 이게 위조입니다. 네. 보통 이런 정보 보안을 위한 큰 그런 서비스가 그 인증인간, 인증 혹은 인가, 이게 여러분들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 패스워드 이걸로 인증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저도 지금 이게 그 갤럭시 이건 저기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태블릿 이거 할 때 이거 얼굴 요즘 이거 얼굴로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얼굴로도 뭐 인증을 하는 뭐 이런 거 접근 제어, 부인 방지 혹은 부인 봉쇄,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정보 보안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인 거죠. 이런 아주 자세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더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다음 항목은 이제 이러한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그 위협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그러면은 인터넷과 동일시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유명하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죠. 그리고 인터넷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이동통신망도 네트워크인 거죠.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거죠. 근데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통신망하고 인터넷망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앞서 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위협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라는 그 공격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격 기술의 대표적인 게 결국은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여러분들 뭐 바이러스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이러스 공격.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마트에서 이제 사가지고 집에다 설치한다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해야 될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티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서 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안티바이러스 제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칭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악성 코드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웹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하는 말은 결국은 악성 코드로부터 내 시스템이 공격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니 웜이니 트로이 목마니 스파이웨어니 애드웨어니 랜섬웨어니 혹은 누군가는 악성 코드도 오히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더 큰 용어로 사용하고, 이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가 악성 코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약간씩 다르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베이직한 그런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이 악성 코드가요. 자, 이런 악성 코드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표적 이런 악성 코드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격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해킹을 하기 위한 기술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스템을 해킹하느냐, 아니면 네트워크를 해킹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시스템 한 대를 두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내부의 어떤 문제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시스템 해킹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공격을 하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오거나 해서 내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네트워크 해킹이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 해킹이든 네트워킹과 무관하게 아주 위험한 공격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고 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공학적 공격은 이제 결국은 뭐 이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공격.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이용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친구가 아니라 이 공격자인 내가 A라는 사람의 친구로 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뭐 친구야 내가 뭐 지금 상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좀 알려달라라고 그랬을 때 이게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패스워드라든가 계정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걸로 공격하는 기술, 이걸 보고 사회공학 공격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메일을 통한 거죠. 이메일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어떤 이메일 제목 이런 것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면은 상대방이 무심코 그 메일을 클릭했을 때 그 메일 안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그 악성 코드가 시스템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해킹 공격, 이런 것들이 다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쪽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공격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네, 3교시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